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제3부 특별 강좌를 진행할 시인 박내흥입니다. 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시죠? 코로나를 극복하시고 영감하게 행사에 참석해 주신 귀빈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다음은 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봄꽃 따라 임에게 박내흥 시를 이은재 시인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봄꽃 따라 님에게. 박내흥. 내 머리는 백두용봉, 허리는 백두대간, 온 누리에 울긋불긋 단풍 든 가을은 백두서 금강산 타고 한라로 내려오고, 내 마음은 님을 향한 그리움의 바다, 금수강산에 꽃향기 뿌리며 봄꽃은 한라 지리산 타고 백두로 올라갑니다. 천지물은 압록강 두만강을 이루고 백록담물은 흘러 한려수도 이룰 때, 천재단 당군 신하는 홍익인간 만들었습니다. 대동강은 너의 정맥, 한강은 나의 동맥, 목마른 한반도의 젖줄로 흘러 서에서 서로 보듬고 태평양으로 흘러갑니다. 밤하늘 은하수가 갈라놓은 견우직녀, 열강이 갈라놓은 남과 북은 우리 남매, 오작교 다리를 놓아 어서 빨리 만납시다. 동강난 깊은 상처 무궁화꽃 심어놓고, 호랑이 포효하는 땅끝에서 시작하여 삼천리 강산에 통일 노래를 부릅시다. 감동을 주는 시 낭송이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다음은 김희경 가수의 세워라 세워라. 시간도 없이 가버린 세월아, 말없이 흘러간 세월, 부정한 세월아, 거기서 거라 세월아 청춘아. 다른 못 간다 못 가,
무정한 세월아 거기서 거라 세월아 청춘아 나는 못 간다 못 가 나는 못 간다 세월아 무정한 세월아 나는 못 간다 못 가 나는 못 간다 세월아 무정한 세월아 다음은 특별 강좌가 있겠습니다. 김한식 시니어 광신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고전의 세계와 문학의 산실 주제로 강의하시겠습니다. 김한식 교수님은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을 공부하셨고 광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책 읽기를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며 시, 역사, 철학, 종교, 문화예술을 섭렵하셨고 모교인 광신대학교에서 서구문화사, 동양사상사, 인문학 고전 읽기를 강의하셨습니다. 주요 저서에는 하늘문의 고리, 삶의 변혁을 위한 티 머턴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럼 김한식 교수님의 특별 강좌를 듣겠습니다. 아니, 날씨도 차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셔도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오스왈드 스팽글러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가 오래전에 쓴 서구 문명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에서 철학이 없는 역사는 개미들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거친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철학이 없는 정치, 철학이 없는 문화, 철학이 없는 종교, 철학이 없는 예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백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태백이라고 하는 그 당나라 시대의 대시인이 그런 그 춘야연 도리원서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천지자 만물지역이요 광음자 백태지 화객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천지는 만물의 숙소요 세월은 광음자 세월은 영원한 나그네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맹자라고 하는 동양의 현자는 그 맹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인은 인 사람인자가 아니고 어질인자 인은 천지 존장야요 인지 안택냐라. 인이라고 하는 게 하늘의 높은 벼슬이고 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거처하는 가장 편안한 보금자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나 장 차관이나 이런 것들이 벼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질인자가 인 자체가 높은 벼슬이고 인 자체가 가장 편안한 보금자리, 편안한 집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데크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언어가 바로 로고스고 우리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예술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문학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이 집을 지키는, 존재의 집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존재의 집을 지키는 파수꾼이죠. 고전의 세계와 문학의 산실이라고 하는 이 강의에서 고전의 세계는 이 고대 그리스 이 비극 시인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하고 그리고 당나라 때 이 선비들이 쓴 그 한시의 세계 여기에 한정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신라의 노래인 향가를 통해서 향가를 음미하면서 이 고전의 세계와 문학의 산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학의 산실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당나라 시대의 한시의 산실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아까 이상규 교수님은 우리 그 시대에 말하자면 초현대적인 그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2500년 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500여 년 전에 그리스 디오니소스 극장에서는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최고의 극작가, 비극작가들이 창작한 작품들이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이 연인은 한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공연을 보았다고 하니까 그 규모의 장대함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그러면 소크라테스였어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세운 학교에서 제자를 가르치는데 소크라테스 학교에 불을 질러라라고 하는 공연을 이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희극 작가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걸 본 거예요.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이 시인은 20대 약관이었고 소크라테스는 40이 훨씬 넘은 장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비긋이 웃으면서 그 공연을 다 보는 거예요.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메디아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메디아라고 하는 작품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인간의 내면을 다 파헤쳐 가지고 쓴 작품인데, 아니 공연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막 한 3등이나 됐었겠죠.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우리피데스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관들 그리고 관객들을 격렬했습니다. 저런 것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분이 항상 와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에우리피데스가 공연할 때마다 와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우리피데스는 두 사람만 의식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 한 사람은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작가가 된 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라든가 또 오레스테이아, 오디푸스 왕, 메디아 이런 작품들이 그리스 3대 비극 시인들이 이 시기에 남겨놓은 작품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서울대학교에서 한 20년 동안 가장 많이 읽은 책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게 그리스 3대 비극이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학생들 참 놀라운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극작가로서 우리 250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읽고 또 생각을 하는가? 이것은 디오니소스 극장이라고 하는 공연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 극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그러면 페리스토트라투스라고 하는 당시 그리스 황제였습니다. 이 양반이 집권을 해가지고 33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테네를 세계 제1의 문화도시로 만들려고 아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장대한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아크로폴리스를 치장을 하고 디오니소스 극장을 지어가지고
그리스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셈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촉조된 디오니소스 극장이 그리스 문학의 산실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도 쓰고 플라톤도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길은 달랐습니다만 철학을 하고, 그래서 철학 예술의 원류가 그리스 고전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스 비극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함순남 선배님께서 이제 소포클레스 오디푸스 왕을 잠깐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아하, 선배님이 거기까지 잘 알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라고 믿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문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흔히 당시, 당나라 때의 시지요. 그 다음에 송사, 송나라 때의 그 사라고 하는 건 산문 형태의 글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정을 기탁하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굽니까? 이소가 쓴 초서에 보면 어부사가 있고 또 추풍사라든가 한무제의 추풍사, 또 도열명과 귀거래사 같은 그런 것들이 전부 사에 해당되는데 이제 송나라 때 사가 굉장히 번창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원나라 때는 희곡이 번창을 하고, 그리고 명나라 때는 소설문학이 이렇게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말하자면 우리가 한시라고 하는 당나라 때의 시는 중국인의 여러 문학 장르 가운데서 가장 최고로 정련된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불과 20자 안팎의 짧은 글자 속에 자신의 인생을 녹여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20몇 자의 그 작은 글자 속에 다 몰아넣어서 놀라운 메타포를 통해서 완벽한 문학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중국인들은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를 모르고 문학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태백 얘기라든가 또 두부 얘기, 우리가 중고등학교나 또 일반 독서를 통해서도 이태백의 시 한두 줄 다 읽어봤을 것이고 두부 시 아마 다 읽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이태백 같은 사람은 굉장히 술 좋아하고 또 그야말로 신선처럼 여유롭고 한가하게 그렇게 살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었어요. 이태백의 그 많은 시를 살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당시 300수에 보니까 행론안이라고 하는 시를 3편이나 썼더라고요. 인생길이 어렵다. 인생길 어려워라. 인생길 어려워라. 인생길 어려워라 그 얘기를 악부시를 통해서 3편이나 1번, 2번, 3번에서 아주 상당히 긴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아하, 이분도 삶의 이 이면에 참 아픔이 있었고 또 풍파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두보라든가 또 왕류라든가 이런 참 탁월한 시인들의 시는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종원이라고 하는 당송 8대가 한 사람인 유종원이가 쓴 강설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조비절이요 천산조비절이요 만경인종멸이라 고주사리봉의 독조 한강설이라. 오원절군이가 딱 20자예요. 이제 우리말로 풀었으면 무엇입니까?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이란 길에는 사람의 자취가 끊어졌는데 외로운 배 위에 도롱이 입고 삿갓은 늙으니 혼자서 낚시질 강에는 눈만 내리고
겨울에 읊으면 참 멋진 한 폭의 그림 같은 시 아닙니까? 한 폭의 그림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의하면 이런 것을 모방이라고 하잖아요. 세계와 인생을 모방하는 미메시스. 이게 바로 인생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이 이 메타포라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서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정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정에서 황제와 함께 정사를 논하면서 천하를 논하던 그 사람이 저 모함을 받아가지고 저 영주라고 하는 아주 장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에 가다시피 해서 부책임자 사마라고 하는 벼슬로 좌천이 됐습니다. 말이나 키우고 전쟁에 쓰는 말이나 키우고 그걸 관리하는 그런 아마 벼슬이었던 것 같아요.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강가에, 눈 내리는 강가에 가서 보니까 어떤 늙은이가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유종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사람의 자취도 다 끊어져 버리고 새도 날지 않고 강에는 눈만 내리는데, 차가운 강에는 눈만 내리는데 혼자서 낚시질. 그 낚시질은 무엇입니까? 아마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인생을 낚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종원이가 만일에 귀양살이 영주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시가 나왔고 당송팔대가 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한유가 선배였던가 봐요. 유종원이가 먼저 죽었습니다. 한유가 얼마나 서러워하고 아파하면서 그 비문을 썼다고 하잖아요. 당나라 시인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요 세계와 인생을 깊이 통찰하는 사상가들이었습니다. 유학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당나라의 수도인 낙양과 장안을 오가면서 누각이나 정자에 앉아서 인생을 숙고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오원절구라든가 칠원절구라든가 오원율시, 칠원율시 이런 시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48,900수의 시가 전 당시에 실려 있다고 그럽니다. 당나라 전체 시를 모아보니까 48,900수나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겨우 한 300수 정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당시의 세태와 버거운 삶과 자신들의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이 짧은 시라고 하는 문학 형식을 통해서 정말 아주 멋지게 예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정자와 누대라고 하는 누각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누대와 정자가 없었다면 어찌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시들이 나올 수가 있었을 것인가. 그러니까 당나라 때의 문화가 산실은 바로 정자와 누각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나라 때 이제 당연히 유학도 가고 우리도 이제 한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한문으로 기록도 하고, 근데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두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어서 우리식으로 이제 노래를 지은 것이 삼국유사에 몇 수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향가 아닙니까? 향가를 읽으면서 우리 향가가 우리 노래입니다. 향가는. 근데 풍요라고 하는 그 향가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 본다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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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서럽다 은혜여 공덕 닦아라 오다. 세상에 와서 보니까 서러운 것이 인생이에요.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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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근데 나만 서러운 거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봤더니 다른 모든 사람들도 서러운 이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럽다 은혜여 우리들이여. 그럼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는가? 공덕 닦아라오다.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덕을 닦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깊은 숙고가 이 풍요라고 하는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팔구째 향가를 쓴 그 드고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모족지랑가 간봄 그림에 못한 거사 아람나토샤온 짓이 살좀 디니저 눈 돌질 사시에 맛보았더니 지소리 랑이여 여울길 타봇구로에 잘만미시리. 순수한 우리말로 쓴 것이라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간봄 그림에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며 간봄 그림에 아람나토샤온 짓이 살좀 디니저 아름다움을 지니신 짓이 살좀 지니셔 모습이 주름살이 지는구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모습도 주름살 다 생기잖아요. 세월이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람나토샤온 짓이 살좀 지니셔 랑이여 그릴마삼에 족지랑이시여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는 길. 가는 길은 내올길은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다봇쿠로의 잘밤이시리. 족지랑이 죽어버렸어요. 족지랑을 좋아하고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그 족지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인데, 근데 어디까지 그리워하느냐? 이제 다복수 우거진 골짜기 무덤에 들어가 계시니까 저도 하루빨리 다복수 우거진 그 무덤에서 족지랑인 우리 선배님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그리움에 대한 얘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학과 필적할 만한 동양의 고전 가운데 하나가 유혜미가 쓴 문심조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책이죠. 그런데 거기서 문심조룡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다, 그리워하다. 아마 글 자체가 그리는 것에서 나왔을 것이고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글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마 현상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현대 20세기 현상학 철학자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워한 마음에서 그림도 그려보고 글씨도 써보면서 글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라고 하는 황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대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국지 대업이요 부르지성사라. 나라를 일으키는 큰 업이요, 나라를 흥성하게 만들려면 문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지성사라,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라. 문학은 생명력이 장구합니다. 2500년 전 얘기, 그 신화적인 얘기가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찬기파랑가를 한 수 더 읊어보겠습니다. 열침에 나토시한 달이 흰 구름조차 떠가는 것 아니냐. 새파란 나리의 기랑의 짓이 이슈라. 일로 날이 조향에 낭의 디니다샤온 마삼의 갓을 존노하자. 아, 작까지 높아 서리 모르실 화반이여. 여러 저침에 나타난 달이, 구름 속에서 달이 나타났어요. 보통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서쪽으로 가니까 그냥 서방 정토나 서쪽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흰 구름조차 떠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 앞에도 구름이 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새파란 나리의 새파란 나리의 기랑의 짓이시라. 새파란 냇물, 알천 시냇물의 기랑의 모습이, 그 새파란 냇물에 얼비치는 기랑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기랑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랑의 모습 있는 그 냇물에, 알천 시냇물에 가면 조약돌이 참 많아요.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조약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조약돌이 뭡니까? 동글동글하고 손에 잡아서 던질 만한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조약돌 얘기가 나왔는가? 기랑의 인품이, 그 인격이 원만하고 강건하고 굳셌던 것 같습니다. 랑의 디니다샤온 마삼의 갓을 존노하죠. 랑이 지니고 계시던 그 마음의 끝을 달이 쫓아가더라 이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달까지도 새파란 냇물에 얼비치는 기랑의 마음의 끝을 따라간다고 하는 표현이 기가 막힌 메타포 아닙니까? 시를 쓰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유 작가지 높아. 아 잣나무가 저거 잣나무 가지와도 같이 높아. 당신은 잣나무가 제일 높이 소나무보다 더 높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잣가지 높아 서리 모르실 화반이여 서리를 모르실 화락의 장이시여. 깃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추모하면서 쓴 시 아닙니까? 얼마나 인격이 원만하고 또 풍부한 학식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품위가 있었으면 이런 최고 찬사와 최고의 메타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충담사라고 하는 분이 승려인데 어떻게 승려라고 하는 그런 건 싹 빼버리고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시를 쓸 수 있었던가? 기가 막힌 시인 아닙니까? 서리를 모르실 화랑의 장이시여. 그럼 우리 여기 말하자면 문학메카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는 어떤 분이 생각납니까?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황화택 선배님이 잔기파랑가의 주인공인 기파랑에 가장 가까운 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만한 인품은 아니시죠? 우리 선배님은. 그래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은 인간 정신활동을 총합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정신활동을 예술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예술가입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가 다 화가고 누구나가 다 문인 아니겠습니까? 논어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움이 있다면 어찌 멀미 있겠느냐.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공자는 사람이라면 시, 첫째가 시예요. 시를 읽어라. 시를 알아야 한다. 왜 그렇게 시를 강조했을까? 왜 그렇게 문학을 강조했을까? 아마 그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게 언어라고 하는 로고스는 바로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이데거는 예술은 존재의 진실을 드러내며 그것을 보지하고 지속시키며 정초시키는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정신의 형이상학적 행위다. 좀 어려운 표현 아닙니까? 예술이 존재의 진실을 드러낸다. 예술은 인간 정신의 심층을 드러내서 인간을 승화시키고 인간을 고양시킵니다.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 정신을 고양시키고 승화시키는 것은 예술이고 문학이고 로고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광주 전남이라고 하는 예술의 고장에 살면서 오랫동안 우리 황 선배님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문학 메카를 꿈꾸어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반딧불처럼 우리들의 집을 보리라는 일념으로 문학 메카를 꿈꾸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술의 바탕이 되는 문학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새롭게 창조해서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문학 메카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훼손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으로서 품위와 존엄을 지키면서 자유와 사랑과 평화의 삶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문학인들이 예술 활동에 흠뻑 빠져서 그야말로 유의삼리경에서 삶이 시가 되고 시가 삶이 되는 문학의 산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의 몽상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적인 말로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폭풍우를 일으키는 것은 가장 조용한 말들이다. 폭풍우를 일으키는 것은 가장 조용한 말들이다. 비둘기 발로 걸어오는 사상이, 비둘기 발로 걸어오는 로고스가, 비둘기 발로 걸어오는 문학이 세계를 인도한다. 감사합니다. 문학과 사랑과 철학이 없는 세상은 의미 없고 허무하다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자, 백정의 시인님의 바람은 그대 시를 김도희 시인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바람은 그대 조혼 백정해 내 마음에 불어오는 그대는 어지러운 바람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와 잠 못 이루게 해놓고 떠나간 그대 그대가 모진 돌로 가슴팍을 쳐도 아프단 말 한마디 못하는 나는 바보. 그대는 해질 무렵 한 보따리 멈춰버린 시간을 슬며시 놓고서 사라져 가더니만 다시 노크도 없이 문을 열어 내 가슴에 파고드는 그대는 바람. 노크도 없이 내 가슴에 파고드는 그대는 바람, 바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시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맺는 말씀으로 문학 메카와 지역문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황하택 문학 메카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까 토론회 이상규 교수께서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 미래의 문학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창조하듯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김한식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전시, 고전문학을 인간의 그리고 철학에 접목시켜 가지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읽혀주는 이런 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에 있으면 필요 없는 시간에 흘러버렸을 건데 오늘 여기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면서 이 한 대목들 그 강의란 거는 정말 우리 살아서 우리들이 있는 동안은
소금도 되고 아주 양념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시중에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중 아까 이 말씀하신 데서 오다 서럽다라 서럽다 우리네여 공덕 닦아 오다. 이게 짧은 시어지만은 현재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문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게 이 뭔가 메시지를 준 이러한 내용을 지금 김 교수께서는 밝혔습니다. 정말 순간 몇 자 아니지만은 살아가는 우리네들의 그 얼마나 속을 애절하게 뭘 해야 될까니까 제시를 했던 이런 시인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걸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시들을 냈습니다만은 끝에 그 보면은 우리 집 문을 누가 와서 두드릴까? 문이 열리면 들어오고 문이 닫히면 아늑한 소굴. 문밖 저쪽에서는 세상이 요란해도 해도로 이렇게 끝내는 이 시의 우리들 주는 의미란 것은 정말로 어떻게 살면서 우리들을 뭘 하고 어떻게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메시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말로 모든 고소를 많이 읽으신 그 경력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글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문학백화지에 영원히 이런 글귀가 남게 해 주셨다는 데서 김한식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오늘 전해줬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도록 이 책을 가지고 가셔서 몇 번 쓱 알도록 읽어보세요. 그냥 멍하니 내는 시인이고 수필가도 막 건너뛰지 마시고 글자 하나하나 음미해 가면서 내 인생과 내 철학에다 접목시켜 보면은 이 답이 나온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김한식 교수님 정말 고생했네요. 좋은 글 발표해 주셨습니다. 정말 먼 거리에 이제 사실 우리 강주뿐입니다만은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경기도 분으로서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참 마감이 됐습니다. 예.